북한군, 세계 4위 대군이라 불리죠. 하지만 그 화려한 숫자 뒤에는 숨기고 싶은 진짜 현실이 있습니다. 120만이라던 병력. 실제 전투 가능한 인원은 고작 20만 명. 그마저도 굶주리고 녹슨 무기를 든 군대였습니다. 탈북 기자들이 목숨 걸고 전한 이야기. 북한의 절반은 유령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두려워했던 걸까요? 오늘 그 허상의 장막을 벗깁니다.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 이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유튜브 소통 문화의 꽃입니다. 저는 유럽 군사 전문 기자로 15년간 분쟁 지역을 취재해온 엘레나 밀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지난 3년간 추적해온 진실입니다. 북한군의 실체에 관한 이야기죠. 베를린 사무실에서 첫 제보를 받은 건 2022년 가을이었습니다. 탈북 기자 한 명이 저를 찾아왔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계가 믿고 있는 북한군의 숫자는 거짓이라고요. 저는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북한은 공식적으로 128만 명의 상비군을 보유한 세계 4위 군사대국 아닙니까? UN 보고서에도 국제 군사 데이터베이스에도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탈북 기자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조사를 시작했죠.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은 전직 북한군 대좌 출신 탈북자였습니다. 그는 함경북도의 한 사단 참모를 지낸 인물이었죠. 카페에서 만난 그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말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우리 사단이 1만 2천 명이었습니다. 실제로는 7천 명도 채 안 됐죠. 나머지는 어디 갔냐고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북한군 전체 규모도 의심해봐야 했으니까요. 저는 더 많은 탈북군 출신자들을 만났습니다. 평양 근위사단 출신, 강원도 포병여단 출신, 황해도 보병연대 출신까지. 그들의 증언은 놀랍도록 일치했습니다. 부대마다 실제 병력은 편제의 60%에서 70% 수준이었다고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병력마저 제대로 된 전투원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한 탈북 중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중대는 120명 편제였는데 실제로는 80명이었습니다. 그중 절반은 여성통신병과 취사병이었죠. 실제 소총 들고 싸울 수 있는 병사는 30명 정도였습니다. 저는 이 증언들을 교차 검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국방연구소, 워싱턴의 군사분석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죠. 그들도 비슷한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위성사진 분석 전문가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 부대의 병영 규모와 실제 활동 인원이 맞지 않습니다. 주차된 차량 수, 훈련장 사용 빈도를 보면 공식 병력의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됐습니다. 세계 4위 대군이라는 건 숫자 노름일 뿐이었다는 걸요. 북한은 수십 년간 이 허상을 유지해왔습니다. 국제사회를 속이고 자국민을 속이고 심지어 자신들까지 속이면서요. 저는 이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진짜 북한군의 실체가 무엇인지 밝혀내기로요.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서 북한군 관련 자료들을 다시 펼쳐놨습니다. 숫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췄죠. 128만이라는 숫자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 실제로 총을 들고 싸울 수 있는 병사는 몇 명이나 될까?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반드시 세상에 알려져야 했으니까요. 평양에서 탈출한 전직 인민군 대위를 만난 건 폴란드 바르샤바에서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철수였죠. 그는 10년간 인민군 인사부서에서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커피숍 구석자리에서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북한군의 병력 통계는 철저한 거짓입니다.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김철수는 계속 말을 이어갔죠. 매년 상부에 보고하는 병력 숫자와 실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는 편제 인원을 기준으로 보고했거든요. 편제 인원이요. 그러니까 원래 있어야 할 숫자를 보고한 겁니다. 실제로 그 자리에 사람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요. 저는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죠. 어떤 부대는 실제 병력이 편제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완전 충원된 것으로 나왔죠. 왜 그랬냐고요? 식량 배급을 더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100명 부대가 200명분 식량을 받으면 남는 게 생기잖아요.
그걸 암시장에 팔아서 간부들이 챙겼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군대가 식량 사기를 치고 있다는 얘기였으니까요.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철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전투 가능한 병력은 20만에서 25만 정도입니다. 128만이라는 숫자에는 너무 많은 게 포함돼 있거든요. 저는 질문했습니다. 무엇이 포함돼 있습니까? 여성 지원병들, 50대 이상 노령 간부들, 15살짜리 소년병들까지요. 심지어 휴가 나간 병사, 탈영한 병사도 서류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유령병사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다른 탈북 군인들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강원도 최전방 부대 출신 박상민 중사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우리 중대는 150명 편제였는데 실제론 90명이었습니다. 그중 20명은 취사반과 행정병이었고요. 실제 전투 배치 가능한 병사는 70명 정도였습니다. 함경북도 기갑여단 출신 이성호 소좌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죠. 우리 여단은 전차 80대를 보유한 걸로 돼 있었습니다. 실제로 굴러가는 전차는 30대도 안 됐어요. 나머지는 부품 뜯어다 쓰는 고철 덩어리였습니다. 저는 이 증언들을 정리하면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북한군은 겉으로 보이는 숫자와 실제 전력 사이에 엄청난 괴리가 있었던 겁니다. 서울의 한 국방 전문가는 제게 이렇게 분석해줬습니다. 북한은 냉전시대 편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난으로 실제 병력 유지가 불가능해졌죠. 그래서 편제는 그대로 두고 실제 인원만 줄인 겁니다. 이건 일종의 회계 사기입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북한군 총참모부 문서를 입수한 적이 있다는 탈북자를 만났죠. 그는 2018년 평양에서 탈출한 전직 장성 참모였습니다. 그가 보여준 내부 문건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2017년 기준 실제 전투 가능 병력은 23만 5천 명. 나머지는 후방 지원, 건설부대, 농장 근무자였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고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128만 대 23만. 5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세계가 믿고 있는 북한군의 규모는 완전한 허구였던 겁니다. 저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여러 군사 전문가들과 검증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모두가 같은 결론에 도달했죠. 북한의 실제 전투력은 공식 통계의 20% 수준이라고요. 2023년 봄, 저는 중국 단둥에서 최근 탈북한 병사를 만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최민혁이었습니다. 23살의 그는 6개월 전까지 함경북도 최전방 부대에 있었죠. 그의 첫마디가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전쟁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배고픔이 더 무서웠거든요. 최민혁은 자신의 군 생활을 담담하게 풀어놨습니다. 아침은 강냉이 죽 한 그릇이었습니다. 점심은 감자 2개하고 배추국이었고요. 저녁도 비슷했습니다. 고기는 김일성 생일 같은 명절에나 나왔어요. 그것도 손톱만 한 조각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대 군대에서 영양 공급은 전투력의 기본 아닙니까? 최민혁은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우리 중대는 120명이었는데 그중 절반이 영양실조였습니다. 훈련 중에 쓰러지는 병사가 한 달에 대여섯 명씩 나왔어요. 한 번은 행군 훈련 중에 제 앞에 있던 동료가 그대로 고꾸라졌습니다. 의무병이 달려왔지만 이미 의식이 없었죠.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적과 싸우기 전에 굶주림과 싸우고 있다고요. 저는 다른 탈북 군인들에게도 식량 사정을 물어봤습니다. 평안남도 포병대대 출신 강동철 상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부대는 한 달에 계란을 2개 받았습니다. 그것도 상했을 때가 많았어요. 우유는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였고요. 신병들은 입대하고 3개월 만에 평균 10kg씩 빠졌습니다. 황해도 보병사단 출신 박철민 중위도 비슷한 증언을 했습니다. 우리 대대는 식량 부족 때문에 병사들이 산에 나무 열매를 따러 다녔습니다. 어떤 병사는 민가 밭에서 감자를 훔치다 걸리기도 했죠. 그럼 영창에 갇혔습니다. 배고파서 훔쳤는데 처벌을 받는 거예요. 저는 국제 영양학자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스웨덴의 군사 영양 전문가 안데르스 린드스트롬 박사는 제게 이렇게 분석해줬습니다. 성인 남성 군인은 하루 최소 3,000칼로리가 필요합니다. 전투 훈련을 하면 3,500칼로리 이상 필요하죠.
증언을 들어보니 북한 병사들은 하루 1,500칼로리도 섭취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만성 영양실조 상태입니다. 전투력은 정상의 절반도 안 될 겁니다. 저는 더 충격적인 증언을 들었습니다. 2020년 탈북한 군의관 출신 김성진 대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사단 의무대에서 일했습니다. 영양실조로 입원하는 병사가 한 달에 20명은 넘었어요. 비타민 결핍으로 야맹증 걸린 병사들도 많았습니다. 밤에 보초를 설 수가 없는 거죠. 한 번은 17살 신병이 훈련 중 쓰러져서 실려왔습니다. 체중이 45kg밖에 안 됐어요. 저는 상부에 보고했지만 돌아온 답은 간단했습니다. 정신력으로 버티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군대는 병사를 소모품으로 보고 있다는 걸요. 저는 위성사진 분석 자료도 확인했습니다. 미국의 한 싱크탱크가 북한군 부대 주변 농경지를 분석한 결과가 있었죠. 대부분의 부대가 자체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전투훈련 대신 밭을 갈고 있었던 겁니다. 영국의 군사 전문 기자 제임스 헨리는 저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전에서 군인의 영양 상태는 곧 전투력입니다. 배고픈 군대는 싸울 수 없습니다. 북한군은 숫자는 많지만 실제 전투 능력은 형편없을 겁니다. 저는 최민혁에게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버텼습니까? 그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버틴 게 아닙니다. 그냥 하루하루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을 뿐이에요. 저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서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배고픈 군인들. 총을 들고 있지만 힘이 없는 병사들. 그들은 전쟁이 아니라 생존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2023년 가을, 저는 서울의 국방연구소에서 흥미로운 브리핑을 들었습니다. 북한군 장비에 관한 분석 자료였죠. 발표자는 30년간 북한군을 연구해온 이승민 박사였습니다. 그는 첫 슬라이드를 띄우며 말했습니다. 북한군의 주력 전차는 T-34와 T-55 계열입니다. 이 전차들은 1950년대에서 1970년대 생산된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50년에서 70년 전 장비인 셈이죠. 저는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21세기에 70년 전 무기로 싸운다는 게 믿기지 않았으니까요. 이승민 박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공식적으로 4,300대의 전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가동 가능한 건 30%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 부품이 없어서 움직이지 못합니다. 저는 질문했습니다. 30%면 얼마나 됩니까? 많아야 1,300대 정도입니다. 그마저도 제대로 싸울 수 있는 건 절반 정도일 겁니다. 저는 탈북 전차병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함경북도 기갑사단 출신 한성욱 중사였죠. 그는 서울의 한 카페에서 저를 만났습니다. 우리 대대는 전차 40대를 보유한 걸로 돼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12대만 굴러갔어요. 나머지는 경납고에 방치돼 있었습니다. 부품이 없어서 움직일 수가 없었거든요. 저는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어떤 부품이 부족했습니까? 엔진 부품, 궤도, 변속기 같은 핵심 부품들이요. 한 번은 전차 한 대를 수리하려고 다른 전차 3대를 뜯어냈습니다. 그게 우리 부대의 일상이었어요. 한성욱은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전차는 야간 사격이 불가능했습니다. 야간 조준 장비가 없었거든요. 사거리도 한국군 전차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한 번은 훈련에서 한국군 K2 전차와 모의전을 했다는 가정으로 계산해봤어요. 우리가 다가가기도 전에 격파당하는 시나리오였습니다. 저는 포병 출신 탈북자도 만났습니다. 평안남도 포병여단 출신 김준호 상위였죠. 그는 제게 북한군 포병의 실상을 낱낱이 알려줬습니다. 우리 여단은 방사포 36문을 보유했습니다. 실제로 발사 가능한 건 10문 정도였어요. 탄약도 부족했습니다. 훈련 때는 포탄 한 발이 아까워서 제대로 쏘지도 못했습니다. 한 번은 사격 훈련에서 불발탄이 나왔는데 그냥 넘어갔습니다. 탄약이 너무 귀해서 재조사도 안 한 거죠. 저는 국제군사 전문가들과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국 왕립군사연구소의 마이클 클라크 박사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북한군 장비는 박물관에 있어야 할 물건들입니다. T-34 전차는 제2차 세계대전 때 쓰던 겁니다. 현대전에서는 움직이는 관짝에 불과합니다. 한국군의 K2 전차는 3km 밖에서 북한 전차를 격파할 수 있습니다.
북한 전차는 그 거리에서 한국군을 볼 수조차 없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한국군 장비 전시회에 참석했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를 직접 볼 수 있었죠. 최첨단 디지털 사격 통제 시스템, 복합 장갑, 자동 장전 장치. 북한군 장비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한국군 장교 한 명이 저에게 설명해줬습니다. 우리 K9 자주포는 사거리가 40km가 넘습니다. 분당 6발을 발사할 수 있고요. 북한군 포는 사거리가 20km도 안 되고 분당 한 발 쏘기도 힘듭니다. 기술 격차가 30년 이상 벌어졌습니다. 저는 다시 탈북 기갑병 한성욱을 만났습니다. 그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죠. 당신은 북한군 전차로 싸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한성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전차는 너무 낡았고 느렸고 약했습니다. 전쟁이 나면 우리는 일방적으로 당할 거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두려웠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북한군의 장비는 숫자만 많을 뿐 실제론 고철 덩어리였습니다. 그들의 무기고는 전쟁 준비가 아니라 전쟁 유물 박물관에 가까웠습니다. 2024년 초 저는 탈북 여군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박혜진이었습니다. 28살의 그녀는 5년간 평양 근위부대에서 통신병으로 복무했죠. 카페에서 마주 앉은 박혜진은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북한의 여군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공식 통계에는 안 나오지만 실제로는 엄청나게 많아요. 저는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박혜진은 자신의 경험을 풀어놨습니다. 저는 18살에 입대했습니다. 처음엔 7년 복무였는데 나중에 10년으로 늘었어요. 우리 여군들은 대부분 통신, 의무, 취사 같은 후방 업무를 했습니다. 하지만 공식 병력 수에는 다 포함됐죠. 저는 질문했습니다. 여군은 전투훈련을 받았습니까? 박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초사격 훈련만 받았습니다. 총은 1년에 한두 번 만질까 말까였어요. 우리는 전투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부대에 필요한 자비를 하는 인력이었죠. 저는 다른 탈북 여군도 만났습니다. 함경북도 사단 의무대에서 일한 이미란 중사였습니다. 그녀는 더 구체적인 증언을 했죠. 우리 사단에는 여군이 300명 정도 있었습니다. 전체 병력의 10%가 넘었어요. 의무병, 행정병, 창고관리, 세탁병 같은 일을 했습니다. 실제 전투에 투입될 수 있는 여군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부 보고에는 우리도 전투 병력으로 계산됐어요. 저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북한군에는 여군뿐만 아니라 노령군인도 엄청나게 많았던 겁니다. 평안남도 보병연대 출신 탈북자 최영수 대위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우리 연대에는 50대 간부들이 30명 넘게 있었습니다. 심지어 60대도 몇 명 있었어요. 그들은 행정이나 교육을 맡았지만 편제상으론 전투원이었습니다. 전쟁이 나면 총을 들고 나가야 하는 거죠. 하지만 솔직히 그분들이 뛸 수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저는 워싱턴의 군사분석가 로버트 헤인즈 박사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는 북한군 구조를 오랫동안 연구한 전문가였죠. 헤인즈 박사는 저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북한군은 실제 전투 병력과 지원 병력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모두 군인이라는 이유로 같은 범주에 넣습니다. 서구 기준으로 보면 북한군의 실제 전투 병력은 20%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 취사병, 건설병, 행정병, 여성 지원병, 노령 간부들입니다. 저는 다시 박혜진을 만났습니다. 그녀에게 북한군의 실제 전투력에 대해 물었죠. 박혜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있던 사단은 1만 명 규모였습니다. 실제로 총을 들고 싸울 수 있는 병사는 3,000명 정도였어요. 나머지는 저 같은 여군, 50대 이상 간부, 취사병, 운전병, 행정병이었습니다. 전쟁이 나면 우리는 뒤에서 지원만 할 수 있을 뿐이었죠. 저는 또 다른 탈북자를 만났습니다. 강원도 최전방 부대 출신 김영호 상사였습니다. 그는 북한군의 허상을 적나라하게 폭로했습니다. 우리 대대는 600명 편제였습니다. 실제로는 400명이 있었고요. 그중 여군이 50명, 취사병과 행정병이 80명, 50대 간부가 20명이었습니다. 순수하게 전투에 투입할 수 있는 병력은 250명이었어요. 편제의 절반도 안 되는 거죠. 저는 이 증언들을 종합했습니다.
북한군 128만 명 중 실제 전투 가능 병력은 20만에서 25만 명. 나머지는 여성 지원병, 노령 간부, 후방 지원 인력이었습니다. 한국군 장교 출신 군사평론가 김태훈 대령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전은 숫자가 아니라 질입니다. 북한은 숫자로 위협하지만 실제 전투력은 형편없습니다. 여군과 노령병을 포함시켜 숫자를 부풀린 거죠. 실제 싸움이 붙으면 북한군의 허상은 단번에 드러날 겁니다. 저는 박해진에게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그 군대가 전쟁을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해진은 슬픈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총 대신 삽을 들고 있었으니까요. 2024년 여름, 저는 서울에서 놀라운 문서를 입수했습니다. 북한군 내부 편제표였죠. 이 문서를 건네준 사람은 전직 북한군 총참모부 작전국 출신 탈북자 박민수 소장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한 사무실에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 문서를 보면 북한군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문서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각 부대의 편제와 실제 보유 장비가 적혀 있었죠. 박민수는 손가락으로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이 여단을 보십시오. 편제상으로는 기계화 보병 여단입니다. 장갑차 100대를 보유한 걸로 돼 있죠. 하지만 실제로는 장갑차가 15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거나 고장난 지 오래입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 부대는 실제로 뭡니까? 이름만 기계화 보병 여단이지 사실상 보병 여단입니다. 장갑차 없이 걸어다니는 부대죠. 박민수는 다른 부대들도 가리켰습니다. 여기 이 포병 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주포 48문 보유로 돼 있는데 실제론 견인포 20문입니다. 자주포는 거의 없어요. 이 전차 사단도 전차가 편제의 절반도 안 됩니다. 저는 질문했습니다. 이런 부대가 얼마나 됩니까? 박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방 10개 군단 중 절반 이상이 이런 식입니다. 부대 이름은 거창한데 속을 들여다보면 텅 빈 겁니다. 저는 다른 탈북 군인들에게도 확인했습니다. 함경남도 기갑여단 출신 이정훈 대위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우리 여단은 전차여단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차는 20대도 안 됐어요. 대신 트럭이랑 민간 차량이 많았습니다. 열병식 때만 전차를 끌고 나갔죠. 평소엔 경납고에 방치돼 있었습니다. 평양 근위사단 출신 탈북자 최승철 중령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근위사단 참모였습니다. 상부에서 외국 무관들이 온다고 하면 부대를 치장했습니다. 다른 부대 장비를 빌려다가 우리 부대 것처럼 배치했죠. 실제론 그 장비들이 우리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전용 가짜였던 겁니다. 저는 위성사진 분석 전문가에게도 자문을 구했습니다. 미국의 군사정보회사에서 일하는 제니퍼 스미스 박사였죠. 그녀는 북한군 부대들의 위성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 부대들은 공식적으론 전차대대입니다. 하지만 위성사진을 보면 전차 경납고가 텅 비어 있습니다. 차량 이동 흔적도 거의 없고요. 이건 유령 부대입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거죠.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북한 선전 영상을 분석하는 전문가를 만났죠. 영국의 영상 분석가 데이비드 윌슨이었습니다. 그는 북한 군사 퍼레이드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한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이 영상을 보십시오. 같은 전차가 다른 부대 마크를 달고 2번 등장합니다. 이건 한 부대 전차를 여러 부대인 것처럼 보이게 한 겁니다. 북한은 이런 식으로 부대 수를 부풀립니다. 저는 탈북군 출신 박민수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왜 북한은 이런 가짜 부대를 만듭니까? 박민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첫째는 내부용입니다. 주민들에게 우리 군대가 강하다는 걸 보여주려는 거죠. 둘째는 외부용입니다. 한국과 미국을 겁주려는 겁니다. 실제론 약하지만 강한 척하는 거예요. 셋째는 간부들의 이권입니다. 부대가 많아 보이면 예산도 많이 받습니다. 그 예산을 간부들이 나눠 먹는 거죠. 저는 한국의 군사 전문가 김태훈 대령과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북한군은 포템킨 빌리지입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안은 텅 빈 거죠. 실제 전쟁이 나면 이 가짜 부대들은 하루 만에 무너질 겁니다. 북한의 가장 무서운 무기는 실체가 아니라 허상입니다. 그 허상으로 70년간 세계를 속여온 거죠. 저는 그날 밤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북한군은 실체 없는 공포였습니다. 가짜 부대, 가짜 무기, 가짜 병력으로 만들어진 헛개비였죠. 하지만 그 허상이 너무 오래 지속되면서 사람들은 그걸 진실로 믿게 됐습니다. 저는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2024년 가을, 저는 탈북 고위 간부를 만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말할 수 없지만 북한 정권 핵심부에서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를린의 한 안가에서 그를 만났죠.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북한 정권이 군사력을 과장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게 체제 유지의 마지막 방패니까요. 저는 그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그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굶주리고 있습니다. 경제는 무너졌고 희망도 없죠. 그런 상황에서 정권이 주민들에게 줄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공포와 자부심입니다. 공포는 외부적에 대한 두려움이고요. 자부심은 강한 군대를 가졌다는 허상입니다. 저는 질문했습니다. 주민들도 진실을 알지 않습니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부는 알지만 입 밖에 낼 수 없습니다. 말하는 순간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니까요. 대부분 주민은 군대가 강하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믿어야 불안하지 않으니까요. 저는 탈북 주민들에게도 물어봤습니다. 함경북도 출신 탈북민 김수진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북한에 있을 때 우리 군대가 세계에서 제일 강하다고 믿었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웠고 텔레비전에서도 그렇게 나왔어요. 탈북하고 나서야 진실을 알았습니다. 우리 군대는 약했고 주민들은 속고 있었던 거죠. 저는 북한 정치를 연구하는 학자들과도 만났습니다.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이명수 박사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정당성은 군사력에서 나옵니다. 경제 발전도 없고 민주주의도 없으니까요. 군사력만이 정권을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만약 군대가 약하다는 게 드러나면 정권 자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북한은 거짓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미국의 북한 전문가 빅터 차 교수와도 인터뷰했습니다. 그는 화상통화로 저에게 설명했죠. 북한 정권은 외부 위협을 과장해서 내부 통제를 정당화합니다. 미국이 침략할 거라고 주민들을 겁주는 거죠. 그러려면 강한 군대가 필요하다고 선전합니다. 하지만 실제론 그 군대가 약합니다. 이건 완벽한 선전 구조입니다. 거짓이 거짓을 낳는 악순환이죠. 저는 다시 탈북 고위 간부를 만났습니다. 그에게 물었습니다. 정권 내부에서도 진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김정은도 알고 있고 고위 간부들도 압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는 순간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지니까요. 그래서 모두가 거짓말을 반복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배신자가 됩니다. 저는 탈북군인 출신 박민수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그는 북한군의 거짓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자세히 설명해줬습니다. 부대 지휘관들은 상부에 거짓 보고를 합니다. 병력도 부풀리고 장비도 부풀립니다. 그래야 배급도 많이 받고 예산도 많이 받으니까요. 상부도 그 거짓을 알지만 모른 척합니다. 자기들도 더 위에 거짓 보고를 해야 하니까요. 이렇게 거짓이 쌓이고 쌓여서 128만 대군이라는 신화가 만들어진 겁니다. 저는 영국의 역사학자 크리스토퍼 힐 교수와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독재 정권의 선전 구조를 연구하는 전문가였죠. 힐 교수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약한 정권일수록 강한 척합니다. 소련 말기도 그랬고 나치 말기도 그랬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부가 부패하고 약해질수록 외부로는 더 강한 모습을 보이려 합니다. 이건 멸망의 징후입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북한 정권은 거짓으로 쌓아올린 성이었습니다. 군사력이라는 허상으로 체제를 지탱하고 있었죠. 하지만 거짓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그 성은 한순간에 무너질 겁니다. 저는 그 순간이 곧 올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2024년 겨울, 저는 서울에서 한국군 부대를 방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경기도의 한 기갑여단이었죠. 부대에 들어서자마자 느낌이 달랐습니다. 정비된 시설, 첨단 장비, 활기찬 병사들. 북한군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여단장 김철수 대령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여단은 K2 전차 60대를 운용합니다. 가동률은 95% 이상입니다. 모든 전차가 최신 디지털 시스템을 갖추고 있죠. 저는 전차 경납고를 둘러봤습니다. 깨끗하게 정비된 전차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한 병사가 전차 엔진을 점검하고 있었죠.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 전차로 훈련을 자주 하나요? 네, 매달 실사격 훈련을 합니다. 탄약도 충분히 지급되고요. 우리 전차는 3km 밖에서 표적을 명중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방위산업 전시장도 방문했습니다. K9 자주포, 천공 방공 미사일, 해성 대함 미사일. 모두 한국이 독자 개발한 무기들이었죠. 방위산업 전문가 박준영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10위권 방산 수출국입니다. 우리 무기는 폴란드, 호주, 중동 국가들이 사고 있습니다.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거죠. 북한은 무기를 수출하기는커녕 자국 무기도 제대로 못 만듭니다. 저는 한국군 특수부대 훈련장도 참관했습니다. 야간 침투 훈련, 정밀 사격 훈련, 도심 전투 훈련. 모든 훈련이 실전적이었습니다. 특수전사령부 소속 대위 한 명이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매년 미군과 합동훈련을 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전술과 장비를 배우죠. 북한군은 훈련 탄약도 부족해서 제대로 쏴보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군 사이버 사령부도 방문했습니다. 최첨단 컴퓨터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었죠. 사이버 사령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현대전은 사이버전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대응합니다. 북한도 사이버 부대가 있지만 우리보다 기술이 10년은 뒤처져 있습니다. 저는 탈북군인 출신 박민수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에게 한국군을 보고 느낀 점을 물었죠. 박민수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북한에 있을 땐 한국군을 우습게 봤습니다. 선전에 속았던 거죠. 직접 보니까 차원이 다릅니다. 장비도 훈련도 병사 사기도 비교가 안 됩니다. 전쟁이 나면 북한군은 일주일도 못 버틸 겁니다. 저는 한국의 군사 전문가들과 좌담회를 가졌습니다. 국방연구원 이승민 박사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한국군의 진짜 힘은 숫자가 아닙니다. 기술이고 훈련이고 투명성입니다. 우리는 실제 전력을 과장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고 그 힘으로 평화를 지킵니다. 북한은 허상으로 공포를 만들지만 우리는 진실로 안보를 만듭니다. 저는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들과도 인터뷰했습니다. 한 의원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민주국가입니다. 국방 예산도 투명하게 공개되고 감사받습니다. 무기 구매도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죠. 이런 투명성이 진짜 국방력을 만듭니다. 북한처럼 거짓으로는 진짜 강군을 만들 수 없습니다. 저는 한국 병사들과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이등병이 제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나라를 지킬 자신이 있습니다. 좋은 무기도 있고 훈련도 잘 받았으니까요. 북한군은 배고프고 장비도 낡았다고 들었습니다. 전쟁은 원하지 않지만 만약 싸우게 되면 저는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판문점을 방문했습니다. 휴전선 너머 북한 땅을 바라봤죠. 저 너머에는 거짓으로 가득한 군대가 있습니다. 허상으로 만들어진 공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쪽에는 진실이 있습니다. 진짜 힘이 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베를린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3년간의 취재 결과를 정리했죠. 북한군은 세계 4위 대군이 아니었습니다. 128만 명은 숫자 노름이었고 실제 전투력은 20만 명 수준이었습니다. 굶주린 병사, 낡은 무기, 가짜 부대로 이뤄진 헛개비 군대였죠. 반면 한국군은 진실로 무장한 군대였습니다. 첨단 무기, 철저한 훈련, 투명한 시스템으로 평화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허상을 믿는 순간 진실이 사라지니까요. 진짜 강국은 거짓을 꾸미지 않는 나라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진실을 여러분께 전하는 기자입니다. 창밖으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죠. 진실은 언제나 어둠 속에서 빛납니다. 거짓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하지만 진실은 영원합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닿기를 바라면서요.